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37번째 시간으로 공공지역 프로젝트 기획, 이해관계자 맵, 분석과 갈등 설계, 성과 지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공공프로젝트는 일반 기업 프로젝트와 다릅니다. 기업 프로젝트는 매출을 높인다, 비용을 줄인다, 신제품을 출시한다처럼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지역 프로젝트에는 주민, 행정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상인회, 청년그룹, 그리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는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사람과 관계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보다 먼저 그려야 할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지도입니다. 이 주제가 필요한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기획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복잡한 사회적 장입니다. 예산이 충분해도 실패할 수 있고 전문가가 참여해도 실패할 수 있으며 계획서가 잘 만들어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관리의 실패입니다. 수십억 원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고 복지 프로그램이 지역단체 간 갈등으로 표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은 자연스럽습니다. 핵심은 갈등을 예상했는가, 갈등을 설계했는가, 갈등을 공론장으로 가져왔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눈에 잘 보이는 이해관계자만 보는 것입니다. 기관장, 공무원, 예산 담당자, 사업자, 주민대표는 쉽게 보이지만 고령주민, 상가 임차인, 청년 창업자, 장애인, 이주민, 미래세대, 환경은 회의장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셋째,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의 성과는 사업 완료율이나 예산 집행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신뢰 자본, 참여의 질, 지속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의 흐름은 6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핵심 개념 및 이론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분류, 권력 관심 매트릭스, 갈등 이론의 기초를 다룹니다. 이어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에서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리의 실천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실전 프레임워크 및 도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맵, 갈등 설계 도구, 성과지표 설계 방법론을 배웁니다. 이어 이해관계자 맵 실습에서는 직접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실전 체크리스트, 90일 실행 과제와 참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공공 프로젝트를 사람과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이해관계자입니다. 프리머는 이해관계자를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프로젝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했습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에서 이해관계자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 주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생각해보면 사업 주관기관, 담당 공무원, 용역사, 설계사, 지역주민, 상인회, 건물주, 임차인,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단체, 언론, 시민단체가 모두 이해관계자입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지역의 자연환경도 이해관계자로 보아야 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모두 함께 보아야 공공 프로젝트의 윤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권력 관심 매트릭스입니다. 공공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과 관심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면 맞춤형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권력도 높고 관심도 높은 집단은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긴밀히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권력은 높지만 관심이 낮은 집단은 맥락 설정자입니다. 이들은 만족 상태를 유지하고 주요 결정 때 충분히 보고해야 합니다. 권력은 낮지만 관심이 높은 집단은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청취 채널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낮고 관심도 낮은 집단은 잠재적 지지자입니다. 최소한의 모니터링과 필요할 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권력과 관심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지도는 한 번 그리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갈등의 구조와 유형입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에서는 갈등이 거의 반드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에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익 갈등은 한정된 자원, 즉 토지, 예산, 권한, 수익, 보상, 이용권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가치 갈등은 개발과 보존, 성장과 복지처럼 근본적인 세계관과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보 갈등은 정보 비대칭이나 사실 해석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관계 갈등은 과거의 불신, 개인 감정, 역사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갈등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 갈등에는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고 이익 갈등에는 조정이 필요하며 가치 갈등에는 수기와 재프레이밍이 필요하고 관계 갈등에는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핵심 개념은 갈등 설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공공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제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히 설계하면 창의적 해결책과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갈등 설계에는 갈등 예방 설계, 갈등 전환 설계, 갈등 활용 설계가 있습니다. 갈등 설계는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갈등 진단으로 유형, 강도, 당사자를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참여 설계를 통해 공론장의 구조와 규칙을 설정합니다. 이어 조정과 협상 단계에서 중립적 퍼실리테이터가 대화가 파괴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문서화를 통해 결과를 명문화하고 공유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개념은 공공 프로젝트 성과 지표의 다차원 구조입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의 성과는 단순한 사업, 완료율이나 예산 집행률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공은 아니고 건물을 완공했다고 성공도 아닙니다. 성과는 네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출 지표는 시설수, 프로그램 횟수, 참여 인원처럼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업 결과물입니다. 성과 지표는 주민 만족도, 지역 역량 강화, 사회적 연대감처럼 사업을 통해 발생한 변화입니다. 영향 지표는 지역 불평등 개선, 환경 개선, 사회적 신뢰 축적처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과정 지표는 참여의 질, 이해관계자 만족도, 갈등 해소율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측정합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 과정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개념은 이해관계자 참여 사다리입니다. 아른스타인이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는 공공 프로젝트에서 시민 참여의 실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고전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참여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입니다. 공청회를 열었다고 참여이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참여이며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참여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비참여는 조작이나 치료 수준입니다. 형식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 참여는 정보 제공, 의견 수렴, 회유입니다. 실질적 권한 부여는 파트너십, 위임, 시민 통제입니다. 많은 공공 프로젝트는 여전히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주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의 주체로 보는 실질적 파트너십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신상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신상가는 오랜 시간 전기, 전자, 부품, 수리, 제조 관련 상인들이 축적한 도심 산업 생태계의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젊은 메이커 문화, 창업 공간, 도시계획 비전이 들어오면서 기존 상인 커뮤니티와 새로운 혁신 담론이 충돌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상인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상인은 단순한 공간 점유자가 아니라 이 공간의 역사와 기술, 관계망을 가진 핵심 이해관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인대표 협의체가 공식 파트너로 포함되고 월 2회 정기회의가 운영되었으며 메이커스 스페이스와 기존 상인 공간의 혼합 배치가 시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고 참여구조의 재설계가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보 비대칭, 가치 갈등, 절차적 정당성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입니다. 성산 지역 주민, 환경단체, 관광업계, 국토교통부, 제주도,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관광 수요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경 훼손, 삶의 터전 변화, 절차의 불투명성, 지역사회 분열을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분석과 갈등 설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이 형식적 청문회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다는 불신이 커졌고 찬성 반대 주민 간 갈등은 지역사회 분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절차적 정당성이 사업의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 감천문화 마을입니다. 감천문화 마을은 쇠퇴하던 달동네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 명소로 변화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는 마을주민협의회, 예술가 집단, 부산시 관광업계, 방문객, 상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주민은 삶의 터전 보존을 원했고 예술가는 공간의 창의적 해석을 추구했으며 행정은 지역 활성화를 원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역할 재배치였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었고 예술가는 공간 재해석의 파트너가 되었으며 행정은 주도자가 아니라 자원 제공자와 지원자로 물러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프로젝트는 주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민을 기획의 주체로 세울 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킹스크로스 재생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67헥타르 규모의 복합 재생 사업이었고 4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캠든구, 이즐링턴구,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단체, 환경단체, 대학, 민간개발사, 문화기관, 상인과 시민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1996년 이해관계자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고 기초 이해관계자 지도가 작성되었습니다. 2001년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기까지 주민공청회가 50회 이상 열렸습니다. 2008년에는 공공공간을 우선 개방해 주민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했고 2012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치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운영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슈퍼킬렌 공원입니다. 슈퍼킬렌 공원은 60개국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해관계자이자 공동 디자이너로 참여시킨 혁신적 공공공간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 사업이 아니라 다문화 지역의 정체성을 공공공간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각 커뮤니티는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제안했습니다. 벤치, 조명, 놀이기구, 표지판, 거리 시설물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기억을 담게 되었습니다. 총 108개의 오브제가 설치되었고 60개국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했으며 참여 설계 워크숍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덴마크 정체성과 다문화 표현 사이에 긴장도 있었지만 이 갈등을 설계의 일부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슈퍼킬렌은 지역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공공지역 프로젝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포함했습니다. 사업이 거의 결정된 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획 초기부터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침묵하는 이해관계자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소수자, 미래세대, 환경, 비공식 주민 그룹까지 고려했습니다. 갈등을 설계의 일부로 수용했습니다. 갈등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공론장과 협의체를 통해 드러내고 조정했습니다. 행정은 지원자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프로젝트는 형식적 공청회와 의견 수렴에 그치고 정보 비대칭을 방치하며 이해관계자를 사업의 객체로만 취급하고 갈등을 피하려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좋은 의도만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절차와 좋은 관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이해관계자 매배 구조와 설계 원칙입니다.
이해관계자 맵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의 위치, 관계, 권력, 관심, 태도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전략적 분석 도구입니다. 좋은 이해관계자 맵은 프로젝트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설계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별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현장 조사, 기존 문서 분석을 통해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빠짐없이 목록화합니다. 둘째, 분류입니다. 권력 관심 매트릭스, 내부와 외부 구분, 지지와 반대와 중립 태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셋째, 우선순위화입니다. 제한된 자원과 시간을 고려해 관리 에너지를 집중할 핵심 이해관계자를 선정합니다. 넷째, 전략화입니다. 각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맞춤형 참여와 소통, 관계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이해관계자 태도 분석입니다.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찬성과 반대로만 나누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태도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적극 지지자는 공개적으로 사업을 옹호하고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의 엠바에서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극 지지자는 긍정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참여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중립자는 관망 상태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소극 반대자는 불만은 있지만 아직 표출하지 않습니다. 불만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야 합니다. 적극 반대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조직적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는 직접 대화하고 갈등 설계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공론장 설계 매뉴얼입니다. 공론장은 이해관계자 갈등을 건설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공론장은 단순한 회의나 청문회, 사업 설명회가 아닙니다. 구조화된 대화 과정을 통해 이해와 합의를 만들어내는 설계된 장입니다. 설계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의제 설정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 질문을 도출합니다. 둘째, 참여자 구성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만 참여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 합의입니다. 발언 기회 균등, 상호 존중, 사실 확인 방식, 기록 공개 원칙을 정합니다. 넷째, 수계 진행입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논의가 특정 집단에 장악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다섯째, 결과 문서화입니다. 합의사항, 쟁점, 미합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네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로직 모델 접근법입니다. 로직 모델은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의 인과 사슬을 명시적으로 설계하는 성과 관리 도구입니다. 공공지역 프로젝트에서 로직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성과를 단순 숫자로 좁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투입은 예산, 인력, 공간, 네트워크 같은 자원입니다. 활동은 프로그램, 회의, 공사, 캠페인, 교육, 워크숍 같은 실제 실행입니다. 산출은 완성된 시설, 참여자 수, 콘텐츠 수, 회의 개최 횟수처럼 직접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성과는 역량 강화, 관계 개선, 만족도 향상, 신뢰 회복 같은 변화입니다. 영향은 지역 변화, 정책 변화, 사회 혁신, 지속 가능성 같은 장기적 변화입니다. 로직 모델을 작성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매트릭스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핵심 플레이어는 권력과 관심이 모두 높은 집단이므로 주일 회의상, 대면 회의, 보고서, 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 참여와 성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맥락 설정자는 권력은 높지만 관심은 낮은 집단이므로 월 1회에서 이 회 공식 보고와 브리핑으로 사업 개요와 리스크 현황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 목소리는 권력은 낮지만 관심은 높은 집단이므로 격주 뉴스레터, SNS, 주민회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과 의견 반영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잠재 지지자는 권력과 관심이 모두 낮기 때문에 분기 1호회 정도 공개 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들었다면 어떤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다시 알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공공 프로젝트 성과지표 설계 실전 가이드입니다. 좋은 성과지표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달성 가능해야 하고 프로젝트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며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청년 창업자 유입 20명처럼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정성 지표도 척도화해야 합니다.
신뢰 수준, 만족도, 참여의 질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성과 지표도 있습니다. 신뢰자본지수는 이해관계자 간 신뢰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설문 기반 지표입니다. 참여의 질 지표는 단순 참여 인원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실제로 반영된 의견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지속가능성 지표는 사업 종료 후 지역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수준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 맵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명단이 아니라 관계와 권력과 태도가 시각화된 전략적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A2 이상 용지 또는 디지털 화이트보드, 지지와 중립과 반대를 구분할 수 있는 3가지 색상의 포스트잇, 마커, 실제 공공지역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그룹은 4명에서 5명이 적절하고 전체 시간은 약 90분입니다. 실습 프로젝트는 실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공지역 사업이면 좋습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요소가 존재하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된 사업이 적합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축제 기획, 공공도서관 신설,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습 단계는 이해관계자 발굴 및 분류입니다. 먼저 약 20분 동안 그룹 브레인스토밍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스트잇에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판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이 사업에 영향을 받는가, 누가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누가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공식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 환경, 소수 집단, 비공식 주민 모임, 장애인 이용자, 임차인, 일시 노동자 같은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굴된 이해관계자를 권력과 관심의 이 곱하기 이 매트릭스에 배치합니다. 포스트잇 색상으로 지지, 중립, 반대 태도도 구분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팀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습 단계는 관계 매핑 및 갈등 분석입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실선은 공식적 협력 또는 동맹 관계를 뜻합니다. 점선은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나 비공식 연대를 뜻합니다. 번개 표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갈등 또는 대립 관계를 뜻합니다. 이 관계 지도를 그리면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고립되어 있는지, 갈등의 중심이 어디인지, 조정자가 될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 지도에 표시된 갈등 관계를 심층 분석합니다. 각 갈등에 대해 갈등 유형이 이익, 가치, 정보, 관계 중 무엇인지 봅니다. 갈등 강도는 1점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 어떤 조건에서 갈등이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실습 단계는 참여 전략 수립 및 성과 지표 설계입니다. 매트릭스에서 식별된 핵심 플레이어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떤 채널로 소통할 것인지, 언제 얼마나 자주 접촉할 것인지, 무엇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플레이어에게는 정기협의체와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장 목소리 그룹에게는 주민회의와 의견 반영 결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적극 반대자에게는 공론장과 중립적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 로직 모델 기반으로 3개에서 5개의 핵심 성과 지표를 설계합니다. 산출 지표, 성과 지표, 과정 지표를 함께 포함하고 반드시 이해관계자 참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습 단계는 공유와 피드백입니다. 각 그룹은 약 5분 동안 작성한 이해관계자 맵을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는 4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했는가,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명확히 했는가, 참여 전략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차별화되었는가, 성과 지표가 측정 가능하게 설계되었는가입니다. 피드백을 하는 팀도 구조화된 질문을 던집니다. 빠진 이해관계자는 없는가, 권력 관심, 매트릭스 배치에 동의하는가, 제한된 갈등 전환 전략이 현실적인가, 성과 지표가 실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 한 사람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받으면 보이지 않던 이해관계자와 맹점이 드러납니다. 이해관계자 지도는 혼자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함께 질문하며 정교화하는 지도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자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기획 전에 이해관계자 맵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은 설계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면 더 큰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을 공론장으로 가져와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는 다차원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율은 성과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뢰, 관계, 역량, 지속 가능성을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 전체 목록을 작성했는지,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했는지, 권력 관심 매트릭스를 완성했는지, 각 이해관계자의 태도를 파악했는지, 갈등 유형과 원인을 분석했는지, 공론장 또는 참여 구조를 설계했는지, 로직 모델 기반 성과 지표와 이해관계자별 소통 전략을 수립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90일 실행 과제입니다. 첫 번째 달에는 현재 관여 중인 프로젝트 하나를 선택하고 이해관계자 맵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최소 15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굴하고 그중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핵심 이해관계자 3명 이상을 심층 인터뷰하십시오.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빠진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이후 갈등 유형을 진단하고 우선순위 갈등 하나를 선정하십시오. 두 번째 달에는 첫 번째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거창한 공식위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와 현장 목소리가 함께 들어오는 작은 회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로직 모델 초안을 작성하고 성과 지표를 설계하며 갈등 관계 이해관계자와 1대1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달에는 이해관계자 맵을 업데이트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한 지도와 인터뷰 후 수정된 지도를 비교하십시오. 어떤 이해관계자가 추가되었는지, 누구의 권력과 관심 위치가 바뀌었는지, 갈등 강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 첫 번째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값을 수립하십시오. 마지막으로 90일 성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예상과 달랐는가? 누구의 목소리를 놓쳤는가? 다음 90일 동안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정리하면 됩니다. 90일의 목표는 완벽한 프로젝트 성공이 아닙니다. 목표는 공공 프로젝트를 사람과 관계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은 가장 훌륭한 학습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학습 주제입니다. 핵심 참고 자료로는 프리먼의 전략적 경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있습니다. 아른스타인의 시민 참여의 사다리는 참여 수준을 이해하는 고전적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이해관계자 참여 가이드라인은 국내 공공 프로젝트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WK 켈로그 재단의 로직 모델 개발 가이드는 성과 측정 설계의 표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관리연구소의 공공갈등, 조정관리 매뉴얼도 갈등 설계 실무에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은 공공지역 프로젝트 실행, 참여 예산제와 수계 민주주의입니다. 참여 예산제 설계 원리, 수계 포럼 운영 매뉴얼,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루고 실습 산출물은 참여 예산제 기획안입니다. 오늘 작성한 이해관계자 맵을 다음 시간 전까지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고 수정된 지도를 가져오면 됩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사람과 관계를 먼저 설계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